보육원 출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67년을 살면서 돈으로 못 살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수천억짜리 빌딩도 세웠고 해외 프로젝트도 성공시켰고 이 나라 굴지의 건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윤강호 회장이라면 고개를 숙였고 그 앞에서 감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거라곤 은행 대리 월급뿐인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격에 맞지 않는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를 볼수록 45년 전에 제가 버렸던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체면 때문에 떠나보냈던 첫사랑이요. 결국 저는 낡은 파카를 입고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그 여자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3번의 시험이 끝났을 때 무릎을 꿇은 건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접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참,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왜 눌러야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도 없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 57층짜리 빌딩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 회장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윤강호 회장은 아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계를 호령해온 그였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손끝 하나 떨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도연의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조건설 분기 매출 역대 최고, 해외 프로젝트 연이은 성공. 숫자들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런 폭탄을 들고 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도연은 아버지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조심하고 늘 참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있겠지요. 은행에서 일하는 대리라고 했습니다. 강남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출신이라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3대째 이어온 건설 명가입니다. 강호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 땅에 건물을 세우며 가문의 이름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다니요. 말이 됩니까? 강호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문의 격이 있고 체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신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빗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년 전이었습니다. 똑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22살의 강호는 한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강호는 지민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경 없는 여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강호는 포기했습니다. 지민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게 45년 전 일입니다. 그 후로 강호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고 이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떠나보낸 그 빗속의 기억은 평생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세워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4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 감정을 눌러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요.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에 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자신의 45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강호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45년 전 그 밤처럼요. 강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지민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 여자, 이서윤이라는 은행원의 얼굴이 자꾸 지민과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45년 전에는 체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호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것. 그게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것. 창밖에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세게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7층 빌딩 아래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강호는 이사회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비서가 차를 부르러 갔는데 폭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빌딩 1층에는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행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고객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안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지요. 이서윤이라는 이름의 은행원, 보육원 출신이라는 그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나 봅니다. 장바구니가 넘어지면서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사과, 배, 귤, 빗물에 젖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젖기 싫으니까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빗속으로 뛰어들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빗물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큰 소리로 구급차를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산 좀 씌워달라고 부탁하고 직접 노인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직원 몇 명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지점장인 것 같았습니다.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이미지 관리해야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빗속에 무릎 꿇은 여자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젊은 지민이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체면 생각하라고 했을 때 지민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45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똑같은 말이 들려온 것입니다. 강호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이서윤입니까?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저 사람입니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실려갔습니다. 빗속에서 모든 일을 지휘하던 여자는 흠뻑 젖은 채로 은행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창구에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고 다음 고객을 부르는 모습, 번호표를 든 어르신에게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는 모습,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에게 직접 일어나 옆에서 알려주는 모습,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강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보육원 출신이잖아. 부모도 없잖아.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잖아. 머리와 가슴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45년 전 지민을 떠나보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강호는 이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를 직접 시험해 보겠다고요.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저 모습이 유지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비서가 달려와서 차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강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행 안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정장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그래서 진짜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변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 윤강호가 아닌 평범한 노인으로 은행을 찾아가야겠다고요. 돈도 권력도 내려놓고 그냥 허름한 어르신으로 저 여자 앞에 서보겠다고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이라. 45년 전 지민과 똑같은 말을 하는 여자라. 과연 어디까지 같은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다음 날 아침 강호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낡은 파카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지퍼도 낡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직 회장이 되기 전에 입던 옷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파카에 해진 청바지, 오래된 운동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건설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강호는 지갑을 열어 카드와 현금을 모두 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만 남겼습니다. 돈의 힘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자신도 진짜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대한은행 강남지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강호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시는 어르신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 평범한 은행 풍경이었습니다. 강호가 앉은 자리에서 창구가 잘 보였습니다. 서윤은 3번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비 맞으면서 노인을 살렸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머리를 올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던 한 어르신이 일어나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한참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있던 젊은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태도가 좀 차가워 보였습니다. 빨리빨리 설명하고 어르신이 못 알아들으면 한숨을 쉬고 대충 버튼 몇 개 눌러주고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화면 앞에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자신도 저 나이가 되면 저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인 업무를 잠시 멈추고 키오스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옆에 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윤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작으시면 이거 누르시면 커져요 하고 직접 눌러서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헷갈리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손글씨로 키오스크 사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그림까지 그려서요. 서윤이 직접 만든 안내 카드인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모르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더 쉽게 만들었어야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어르신의 휴대폰을 잠깐 빌렸습니다. 글씨 크기를 키워드렸습니다.
콜센터 번호를 바로 연결되게 아이콘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오시면 이거 누르시고 저희한테 먼저 확인하세요 하면서요.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건 그냥 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어려우면 시스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해야 할 일 그 이상이었습니다. 드디어 강호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3번 창구. 서윤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호는 일부러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적금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어렵다고요. 서윤은 조금도 귀찮은 기색 없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꿔서요. 중간중간 어르신이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면서요. 강호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거 해약하면 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정말 안 쓸 돈으로만 드셔야 해요. 급하게 쓸 일 있으시면 이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솔직했습니다. 실적을 위해 무조건 가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서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고객이 줄을 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서윤이 뭔가를 건넸습니다. 아까 키오스크 앞 어르신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안내 카드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나중에 또 헷갈리시면 이거 보세요.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도 적어뒀어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강호는 그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걸 해주는 직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라고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진짜 어려운 순간에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강호는 주머니에서 그 카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웃기게도 저 작은 카드 한 장이 수백억짜리 계약서보다 더 무게 있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돌아 걸으면서 강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이라. 과연 끝까지 이럴 수 있을까? 두 번째 시험에서도 같을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은 쌀쌀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호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같은 낡은 파카, 같은 해진 청바지. 이번에는 일부러 더 초라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지 않고 구두 대신 때가 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3번 창구에 서윤이 있었습니다. 강호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있을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문제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한지 확인하려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 하니까요. 드디어 번호가 불렸습니다. 강호가 서윤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호는 5만 원을 입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4장을 꺼내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4만 원이었습니다. 서윤이 돈을 세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4만 원인데요. 5만 원 입금하신다고 하셨는데 1만 원이 부족해요.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5만 원 냈어요. 다시 세어봐요. 서윤이 다시 세었습니다. 어르신, 4만 원 맞아요. 10,000원짜리 4장이에요. 강호가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도 못 세는 줄 알아요? 분명히 5만 원 냈다니까요.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싸우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서 어르신 돈과 합쳤습니다. 5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떨어뜨리셨나 봐요. 제가 찾았어요. 여기 5만 원 맞아요. 강호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돈을 빼서 메우려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10,000원이면 점심값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객과의 갈등을 피하려 하다니요. 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당신 돈이잖아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찾은 거예요. 나중에 돌려주시면 돼요. 강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내가 잘못 센 것 같아요. 4만 원만 입금할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럼 4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업무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서윤이 작은 노트를 하나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수수료 면제받는 방법, 큰 돈 입출금할 때 주의할 점. 하나하나 쉬운 말로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가 많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강호는 그 노트를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은행에서 시킨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윤 혼자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퇴근하고 남아서 혹은 주말에 시간 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실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그것만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강호는 은행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평생 쌓은 내 재산보다 더 튼튼한 것 같다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저런 마음 아닐까요? 2번째 시험도 통과였습니다. 아니, 통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압박이 있을 때 그때도 이럴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요. 마침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강남 지점에 300억 예치 VIP 고객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점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3번째 시험을 하겠다고요. VIP와 허름한 노인이 동시에 있을 때 서윤이 누구를 먼저 택하는지 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호는 주머니에서 서윤이 준 노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체면이라는 게 뭔지, 가문의 격이라는 게 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57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고요. 세 번째 시험이 끝나면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한은행 강남지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었고 지점장은 아침부터 로비를 서성이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0억 예치 VIP 고객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점 역사상 가장 큰 손님이었습니다. 지점장 입장에서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호는 오늘도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니 앞에 1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기석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윤은 3번 창구에서 여느 때처럼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오늘 10시에 예약된 상담 있죠? 취소해요. VIP 전담으로 배치됩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10시 상담은 어르신이 한 달 전부터 잡으신 거예요. 연금 관련 중요한 상담인데요. 지점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300억이에요, 300억. 그 어르신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우선순위 생각해요, 이대리. 서윤은 할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오실 어르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검은 세단이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VIP 고객이 도착한 것입니다. 지점장이 문 앞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또 다른 사람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강호였습니다. 번호표를 손에 들고 느릿느릿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지점장의 지시대로 VIP룸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구 앞에는 이미 기다리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번호표 127번. 바로 강호였습니다. 서윤이 창구 마이크로 불렀습니다. 12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강호가 천천히 일어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로 그때 지점장이 서윤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해요? VIP룸 오라고 했잖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고객님 상담 중이에요. 이분 먼저 끝내고 갈게요. 지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300억이에요, 300억. 저분이 얼마 입금하는데?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지금 이 고객님과 상담 중이에요. 먼저 오신 분을 먼저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대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서윤이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300억이든 3만 원이든 번호표 들고 기다리시는 분은 다 똑같은 고객이에요. 저는 지금 이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싶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서윤은 다시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기다리시게 해서요.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호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0억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지점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순서를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요. 진짜 있다니요. 강호는 아무 업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아까 지점장이랑 트러블 있었는데 괜찮아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어르신이 먼저 오셨으니까 어르신을 먼저 모시는 게 맞죠. 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적금 잔액 확인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강호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번의 시험이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서윤이라는 여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 압박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 강호는 주머니에서 서윤이 처음 해줬던 안내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가 예뻤습니다. 마음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뭐 어때서요? 부모가 없으면 어때서요?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윤한테 당한 망신을 그냥 넘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00억 VIP 고객의 계좌에서 수수료 누락이 발견된 것입니다. 3개월치 관리 수수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VIP 고객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당장 본점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본인 실수였습니다. 3달 전에 시스템 변경이 있었는데 수수료 자동 징수 설정을 깜빡한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실수가 알려지면 승진은 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좌천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침에 자신에게 대들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대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지점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대리, VIP 계좌 수수료 누락 건 알지? 3개월치가 빠져 있어. 왜 그런 거야?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 수수료 설정은 지점장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지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아침에 VIP로 망가고 딴짓하느라 확인을 못한 거 아니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점장님, 그건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 계좌 담당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기록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록? 기록이 뭐가 중요해? 지금 VIP 고객이 화가 나 있어. 누군가는 사과해야 해. 그리고 그게 너야.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지점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대리 아침에 나한테 대든 거 기억나지? 300억 고객 앞에서 나를 망신 줬잖아. 그때부터 각오했어야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보복이었습니다. 자신이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너무해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점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그리고 넌 보육원 출신이잖아. 뒤에서 밀어줄 사람도 없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 좀 빨라야지. 그 말에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애, 배경 없는 애. 그래서 뭘 해도 먼저 의심받고 먼저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과문이야. VIP 고객한테 전화해서 읽어. 내 실수로 불편을 드렸다고. 서윤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읽으면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점장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인사고과에 나쁜 평가를 넣을 것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줄 것이고 결국은 이 은행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VIP 고객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이서윤입니다. 수수료 누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점장이 옆에서 사과문을 가리키며 재촉했습니다. 서윤이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의 실수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수수료 누락은 은행의 실수입니다. 저희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과문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제 실수가 아니라 은행의 실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빠진 수수료는 이번 달 말까지 정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리, 지금 뭐 한 거야?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실수가 아니니까요. 지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까도 그러더니 진짜 버릇이 없네. 서윤이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고객님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거짓말이에요. 지점장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두고 봐. 내일부터 내 인사고과가 어떻게 되는지. 서윤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보육원 출신이라서?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죄입니까? 서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수를 하고 화장을 고치고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번호표 15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윤강호 회장이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낡은 파카를 입고 허름한 노인 행세를 하면서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울면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강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지점장이 저렇게 착한 아이를 짓밟고 있다니.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서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서윤이 더 다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개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서윤은 뒷담화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회장 백으로 살아남은 여자라고 강호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내일 윤강호 회장으로서 이 은행을 다시 찾겠다고요. 허름한 노인이 아니라 이 빌딩의 주인으로서요. 그리고 저 지점장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요. 강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 윤강호로서 대한은행 강남지점을 방문한다. 준비해둬. 전화를 끊고 강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저 은행에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서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벌 회장이 검을 빼들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 벤츠가 대한은행 강남지점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잘 닦인 구두. 어제의 낡은 파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강호 회장이었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랐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태블릿을 든 여자.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런 차림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점장 만나러 왔소. 윤강호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강호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빌딩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대한은행 강남지점은 윤강호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어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직접? 강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회의실로 안내하시오. 할 얘기가 있소. 지점장이 고개를 연신 숙이며 앞장섰습니다. 소회의실 문이 닫히자 강호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VIP 수수료 누락건 알고 있소. 지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건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강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시오. 시스템 로그 다 확인했소. 3개월 전 수수료 자동 징수 설정. 지점장 본인이 해야 할 일 아니었소?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 업무 분장표, 결제 라인. 모든 것이 지점장의 책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본인 실수를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지. 그것도 가장 착한 직원에게. 이서윤 대리 말이요. 지점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강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천둥 같았습니다. 오해? 어제 회의실에서 한 말 다 들었소. 보육원 출신이니까 뒤에서 밀어줄 사람 없다고. 그래서 쉽게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 밖에 누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이 지점에 7,500억을 맡기고 있소. 그 돈을 당장 빼갈 수도 있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소. 지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 지점이. 강호가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고 싶지 않은지 알겠소? 이 은행에는 이서윤 같은 직원이 있기 때문이요. 지점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호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지난 사흘간 이 은행을 3번 찾아왔소.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말이요. 그리고 이서윤 대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봤소.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장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봤소. 대충 대하고 귀찮아하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더군. 하지만 이서윤 대리는 달랐소. 키오스크 안내 카드를 손수 만들어 나눠주고 휴대폰 글씨를 키워주고 보이스피싱 예방법까지 알려주더군. 지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300억 VIP 앞에서도 번호표 순서를 지킨 사람이 누구요? 이서윤 대리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요? 이서윤 대리요. 그런 직원을 당신은 뭘로 만들려고 했소? 지점장이 무릎이 꺾이려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빌 게 아니오. 이서윤 대리한테 빌어야지.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오. 로비에서 전 직원과 고객 앞에서 하시오. 어제 당신이 이 대리를 망신 준 것처럼.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7,500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강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행 로비가 훤히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로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VIP 수수료 누락 건과 관련하여 이서윤 대리에게 부당한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서윤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이 서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습니다. 이 대리 정말 미안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서윤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카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착한 사람이 짓밟히지 않는 세상,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에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고요. 상견례. 서윤을 정식으로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 45년 전 지민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것을 이제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지켜줌으로써 강호는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점장이 사과한 이후로 다른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윤을 이용하려 하거나 귀찮은 일을 떠넘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서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지점장이 공개 사과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도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표정을 읽고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진짜로.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믿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뻔한데.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뭐가 달라졌는지. 근데 아버지가 먼저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야.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시험을 하려는 건 아닐까?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아들을 설득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아버지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근데 나 너무 떨려. 도연이 웃으며 서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뭐가 됐든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 상견례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을 상대로 상견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상견례 전날 밤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입어봤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낮은 굽의 구두.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왔잖아. 내일도 그냥 나답게 하면 돼.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도, 혼자 대학을 다닐 때도, 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없이,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가족이 생길 수도 있다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45년 전에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 거야. 사진을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한남동 레스토랑. 서윤은 도연과 함께 프라이빗 룸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방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강호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 서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떨려.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호가 들어섰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강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지 말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강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이 아니지.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강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손글씨로 키오스크 사용법이 적힌 카드. 서윤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강호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은행에서 받은 거요. 서윤 씨한테 직접.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허름한 노인. 키오스크 사용법을 물어보던 어르신. 적금 상담을 받던 그분. 설마.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인이 접니다. 사흘 동안 3번 찾아갔어요. 서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려고.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호가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날 다른 직원들은 나를 대충 대했어요. 나이 많은 노인이니까. 돈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근데 서윤 씨는 달랐어요. 휴대폰 글씨를 키워주고 콜센터 번호를 바로 연결되게 해주고 안내 카드까지 손수 만들어서 줬잖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일부러 돈을 적게 내고 우겼어요. 서윤 씨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서윤 씨는 자기 돈을 빼서 메우려 했어요. 10,000원이면 점심값인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을 지키려 했어요. 서윤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날 300억짜리 VIP가 왔을 때 지점장이 서윤 씨 보고 VIP 먼저 모시라고 했죠? 근데 서윤 씨는 내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먼저 온 손님이 먼저라고 번호표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죠. 강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 편에 끝까지 서는 사람. 서윤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아. 처음에 나는 너를 반대했어. 보육원 출신이라서, 부모가 없어서,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틀렸어. 45년 전에 첫사랑을 버렸을 때도 나는 체면 때문에 그랬어.
가문의 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강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문의 격은 피나 재산이 아니라는 걸.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강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출신 때문에 너를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 서윤이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우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고 차가웠던 아버지가 지금은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야. 부모가 없어서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노릇할게.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요. 상견례가 끝나고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이 조금씩 녹아내리듯 강호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강호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같이 걸을까? 도연이 눈치를 채고 물러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강호와 서윤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45년 전 이야기 해줄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2살 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지민이었어.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웃음이 참 예뻤어. 서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계속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 지민이가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고 있었어. 누가 체면 생각하라고 했는데 지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강호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렇게 말했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똑같은 말을 했어.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살릴 때.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45년 전이 떠올랐어. 서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민이는 내가 지키지 못했어. 집안에서 반대했거든. 가문의 격이 안 맞는다고. 나는 겁쟁이처럼 포기했어. 그리고 지민이는 떠났어. 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건물을 아무리 세워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라는 분은 지금.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두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호가 먼저 앉았습니다. 서윤도 옆에 앉았습니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를 보면서 지민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 똑같은 눈빛, 똑같은 마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그 마음.
서윤이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강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에 지민이를 지키지 못한 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 서윤이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도연이 기다리겠다.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처럼 45년 만에 강호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빨간 것을 보고 도연이 물었습니다. 울었어?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서. 강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좋은 사람 찾았다. 잘해라.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처럼요. 차가 떠나고 강호는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45년 전 그 밤에도 별이 있었을까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강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45년 만에 드디어 괜찮을 것 같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몇 달 후 도연과 서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은 사람은 윤강호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서윤을 위해 강호가 직접 신부 아버지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것. 그 꿈이 70이 다 된 어르신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호는 서윤을 도연에게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강호는 혼자 정원에 섰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가문의 품격은 피나 재산이 아니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용기. 그게 진짜 품격이야. 벚꽃잎이 강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45년 동안 체면에 갇혀 살았던 한 남자가 보육원 출신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긴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출신 때문에, 배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이유로 밀려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스펙일까요? 집안일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윤강호 회장은 67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문의 품격은 피나 재산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용기라는 거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45년이나 후회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묵혀둔 후회가 있으시다면, 체면 때문에, 조건 때문에 놓아버린 인연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봄은 늦게 와도 결국 옵니다. 강호 회장의 마음에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산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